이제 드디어 수업할 수 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 항상 하던 패턴대로 화작원부터 먼저 스타트 끊어놓고 잠깐만. 화작원이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우리 지난번에 고전 산문을 아직 다 못 넘어간 상태였지? 오케이. 고전 산문부터 먼저 가보도록 합시다. 미안해요. 고전 산문부터 시작할게요. 선생님 시작이니까 화작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자, 고전 산문 첫 번째 적용학습 1번 작품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저번에 현대시 2도 못했어. 맞아. 그래서 현대시 2는 우리 수요일반 수업할 때 따로 진행할 거야. 딱 거기만 한 작품 차이가 나거든, 진도가. 자, 봅시다. 고전 산문 2편 열어주시면 되고요. 페이지가 어딘가? 자, 봅시다. 땡큐. 고전 산문 108페이지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료집도 옆에 같이 열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자, 왜? 지금 1, 2번 없는 거지? 네. 고전 산문 1번. 시작이다. 자, 갑시다. 자, 첫 번째 작품부터. 지금 고전 산문 1번 작품에는 아마 지하국 대적 토치설화라고 하는 좀 실려있을 텐데요. 페이지 다 찾았죠? 작품 자료집도 같이 열어놓으십시오. 자, 일단은 이 설화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유도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지? 우리가 고전 시가 파트가 첫 번째 작품이 고대가요라고 했었잖아? 한가 건너뛰고 바로 시조로 시작하더라. 아니 뭐냐, 고려가요로 시작하고 있더라라고 말씀드렸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기본적으로 얘들아, 고전 산문 파트에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녀석은 뭘까? 자리 잠깐 아무데나 앉아주세요. 고전 산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데는 어딜까? 얘들아, 고전 산문에서 맨날 수능에 나오는 데는 어디야? 맨날 봤던 거 있잖아. 무슨 무슨 작품. 그냥 고전 소설. 그냥 고전 소설이잖아. 어느 시대에 쓰임? 조선 시대에 쓰임. 그치? 영웅 분담 소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애정담도 실려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우리 연정 소설이라고 부르지.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알고 계셔야 돼. 고전 시가가 제일 먼저 고대가요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문이라고 하는 갈래도 설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설화를 한 편 실어 놓는 거고, 현실적으로 다 접근해 볼까? 시험은 잘 안 나와, 얘는. 알겠지? 그러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 되게 어처구니 없을 거야. 읽어봐서 알겠지만. 자, 일단은 기본적인 이론부터. 설화라고 하는 건 우리 옛 이야기, 구전문학이라고 부르는 영역이고, 요 안에 세 가지가 있잖아. 뭐와? 신화, 전설, 민담이라는 부분이 있지? 만약에 이게 내신 대비였다면 신화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특징은 건국 신화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전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증거물이라는 키워드가 잡혀야 되고, 민담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적 요소라고 하는 게 키워드로 잡혔어야 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건 굳이 하지 않을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의 어떤 구전 설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지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 작품의 이 이야기는 참고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치? 만약 도술 부리고 막 수박으로 변신하고 그러지 않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보통 전기적 요소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하고, 두 번째 상징적 의미, 요 두 가지만 가지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 나올 건덕지는 요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 아시겠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이 이거였잖아.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라고 돼 있을 거야. 제목이 모든 걸 함축하고 있지 않니? 그치? 우리의 주인공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주인공은 뛰어난 능력으로 공주 혹은 여인을 구출하러 가게 돼. 근데 구출을 할 때 그 여인은 보통 어디에 잡혀 있어? 지하세계에. 그리고 그 지하세계에 갇혀있던 여인을 구출해내서 위협을 어떤 승리를
파괴되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싹 다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라고 불러요. 근데 이 작품이 이 요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한국문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 세계 공통의 요소라는 거 하나 정도만 추가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이유야. 이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각국 곳곳에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거. 됐지? 오케이. 뭐 주제는 보통 권선징악이라고 해야 될까? 권선징악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냥 옛날 이야기 읽듯이 자연스럽게만 읽어내시면 돼. 자, 가봅시다. 물론 우리가 원래대로 하자면 문제부터 먼저 풀었어야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분석할게요. 가자. 옛날 지하국에는 마귀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가끔 이 세상에 나타나서 어지럽히거나 예쁜 여자를 납치하는 것을 일삼았는데 어느 때 마귀가 나타나서 왕의 새 공주를 한 번에 납치해갔습니다. 왕은 마귀를 잡아오려고 묘책을 강구하게 했더니 아무도 대책이 없었지. 근데 어떤 무사가 임금님 저희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갚고자 그 마귀를 퇴치하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왕은 기뻐서 허락했고 누구든지 공주를 구해오는 자에게는 내가 지극히 귀여워하는 딸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야 읽으면서 뭐 새롭게 팍 마킹해야 되고 이건 무슨 좀 요소예요 이런 거 얘기할 건덕지 없지. 그냥 옛날 이야기 읽고 있잖아. 그죠? 쉽게 가. 무사는 몇 명의 부하를 데리고 당장 마귀 소굴을 찾아 나섰는데 그는 수년간 천하의 구석구석을 찾아 헤맸어. 마귀의 소문이 하지만 어디인지 알 수 없었지. 어느 날 피곤하여 바위를 베개 삼아 잠시 꿈을 꾸게 됐는데 꿈에서 한 백발 노인이 나타나 하면서 시작했지. 자 보자. 한 무사야. 무사가 누구야? 주인공이겠지. 그리고 지금 백발 도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지? 조력사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왜냐? 어디로 가면 된다라고 알려줄 테니까. 자, 얘들아. 주인공이 있고, 그지? 조력자의 도움을 얻고 위협을 성취해. 뭐의 원형이겠니? 영웅 일대기 구조의 원형이겠지, 그치? 그래서 영웅 일대기 구조의 원형 같은 것들을 이 작품에서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체크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룰루랄라 있자. 내가요 산신령인데 야 저쪽에 있어. 바위가 있을 거거든. 그거 치우면 내려갈 수 있을 거야. 콜? 하면서 날아갔어요. 그는 가르친 대로 산을 넘어 마귀가 있는 산까지 왔고요. 무사는 부하들에게 명해서 튼튼한 바구니를 만들게 하고 밧줄을 만들게 하고 바구니를 짰죠. 자 부하들에게 야 내려가서 정찰 출동! 라고 했는데 아무도 무서워서 못 가겠대. 그래서 부하 중 한 사람에게 네가 가. 그리고 도중에 위험한 줄을 흔들어 올려줄게 라고 말을 했는데 조금 내려가자마자 줄을 더더더 흔드는 거야. 올려보냈더니 거의 바닥까지도 가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또 다른 부하가 시도를 했는데 밑바닥까지 갔지만 살피지도 못하고 또 덜덜덜 흔들었어. 어쩔 수 없네. 내가 가야겠군. 그래서 우리 주인공이 출동을 하게 되죠. 자, 신비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집이 마귀의 집이었는데 그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마귀의 집 우물 곁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가서 동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했죠. 잠시 후 한 아름다운 여인이 머리에 물 항아리를 이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공주 같아요. 그래서 무사는 나뭇잎을 한 주먹 따서 훅 하고 떨어뜨렸어. 공주가 아이 파람 하면서 물을 채워 이어가려고 하자 무사는 또 나뭇잎을 똑 떨어뜨렸죠. 왜 이러지? 오늘 바람도 없는데. 위를 봤더니 사람이 있죠. 당신은 누구신가요? 마귀 세상에 어떻게 오신 건가요? 하고 물었자 무사는 마음에서 내려와 지금까지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마귀의 집에는 무사나 무지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고 슬퍼했죠. 무사는 제가 술법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수박으로 변할 테니까 제주껏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10발자국 물러서서 공중제비 3번 하고 수박이 되었지. 그치? 자 수박 체크해놓자. 수박이로 변신을 했죠. 야,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수박이냐고 물어보면 할 말은 없어. 참고로 근데 이 수박 이 뒤에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수박이 한 일이 있니? 읽으면서 그거 혹시 못 느꼈어? 이 수박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되게 이상한 일이죠. 무슨 성? 전기성. 오케이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작품에서는 전기적 요소가 중요하고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다. 영웅 일대기 구조의 원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코드들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하죠? 변신 화소라고도 부르죠.
다른 존재로 변신하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변신 어서 체크. 자, 그래서 수박으로 변신 뿅. 공주가 그걸 싸가지고 찬장에 얹어 놓았죠. 자, 현재 수박은 어디 놓여 있다? 찬장에 놓여 있습니다. 자, 문지기는 그리고 공주는 그걸 가지고 넣어 넣었는데 문지기는 공주의 치마를 조사했지만 수박이니까 의심 없이 통과시켰던 것이고 그런데 빈틈이 없었던 마귀는 허허 사람 냄새가 나는데 하면서 코를 실쭉실쭉 하더니 공주들을 불러서 꾸짖죠. 그랬더니 공주들은 태연한 얼굴로 에이 그럴 리가요. 요즘 아프셔서 그런데 마귀가 마침 몸이 좋지 않았죠. 자, 여기서 요 단어도 체킹 좀 해볼까? 마침 몸이 좋지 않았다라는 말. 자, 요 말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멈춘 걸까요? 무슨 성? 우연성. 그렇지, 우연성. 전기성과 우연성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신화의 무슨 뭐라고 할까? 핵심적 요소라고 부르죠. 신화란다. 소라의 핵심적인 요소들. 보통 신기한 이야기가 벌어지고 보통 사건들이 우연히 벌어진다는 특징 체크해 놓자고. 그냥 마침 몸이 안 좋았다고야. 공주는 그러면서 공주들은 술을 몇 병 빚어놓고 일각이 여삼추처럼 무슨 뜻이야 이거? 일각이 여삼추. 이 각이 1초잖아. 오케이? 1초를 어떻게 뭐뭐와 같이 여긴다는 거야. 3추, 3번의 가을. 3개월, 1초당 3개월씩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린다는 얘기지. 간절한 기다림이겠죠, 그쵸?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며칠 후 공주들은 독한 술과 3마리 돼지를 가지고 연회를 베풀어서 마귀를 초대해가지고는 왜 초대를 하지? 같은 집인데? 주인님의 병이 나왔으므로 우리가 축복하기 위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마셔요! 하면서 애교를 부립니다. 즐겁게 술을 마셨죠. 마귀가 3병의 독한 술을 남김없이 마신 다음 공주들이 마귀를 자기들의 무릎에 눕게까지 하여 머리에 이까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 새끼들 이제 적응했구만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야 오늘은 너희가 잔치를 베풀어줬으니까 내가 소원 들어줄게. 뭐가 필요해? 라고 했더니 공주들이 다른 소원 없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당신은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나? 이런 걸 물어보죠. 자, 마귀는 근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나라고 왜 안 죽어? 나 겨드랑이 밑에 비늘이 2장이 있거든? 그거 떼버리면 끝. 이것을 떼는 놈은 근데 세상에는 없을 거야. 허허허 하면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지죠. 공주들은 기회를 놓칠세라 평소 지니고 있던 장독칼을 놀랍지 않니? 평소에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장독칼을 뽑았는데 그 순간 칼이 징징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었을까? 도통 이 울음은 무슨 뜻일까? 왜 집어넣은 구절일까? 긴장. 그렇지,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지금 긴박한 상황이니까요. 공주들은 외발로 칼을 밟으면서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칼이 우는 걸 멈추죠. 공주들은 마귀의 좌우 겨드랑이에서 넉장의 비늘을 떼어냈고 그러자 마귀의 몫이 즉시 몸에서 떨어져 천장에 붙었다가 다시 몸으로 붙어댔다가 이러면서 막 날뛰고 있었죠. 이때 한 공주가 준비해둔 젤을 재빨리 벤자리에 뿌렸더니 머리가 결국 몸에 붙을 수 없어서 서로 떨어져 나두고 들었고 마귀는 죽게 되었어요. 지금 마귀 누가 죽였어? 그러니까 이 작품의 특징이라니까. 이거를 선생님 도대체 우리 무사는 뭘 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그죠? 그냥 변신해서 들어간 것 뿐이야. 희망을 줬다고 해야 될까? 그런 식인데 이런 이야기에서는 진짜로 어떤 현대 작품 혹은 우리가 고전소설이라고 부르고 있는 일반적인 작품들은 어떤 철저한 계산된 그런 서사적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자, 마지막입니다. 공주들은 무사와 함께 구멍 밑으로 며칠에 걸쳐서 왔습니다. 다시 변신으로 변신했네요. 바구니는 약속한 대로 그곳에 내려져 있었는데요. 공주들을 먼저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무사는 한 사람씩 공주들을 올려보내줬습니다. 위에서 기다리던 부하들은 기뻐하며 줄을 끌어올렸죠. 그런데 세 공주들을 모두 태워 올라간 바구니는 내려오지 않았고 오히려 큰 바위가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뭐요? 믿었던 자들의 배반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죠. 배반을 했었고 그리고 부하들은 공주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들어가서 왕 앞에 섰고 왕은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고 왕은 부하들이 공주를 구해온 것으로 믿은 것이야. 야 한마디만 얘기를 해봤어도 이게 아니라는 거 알 텐데 공주들은 바보야? 아무튼 그런 거 따지지 말자고. 벼락시대 굴러떨어지는 바위 소리에 놀라 재빨리 몸을 피한 무사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지상으로 올라갈 방법이 없었지. 무사는 부하들의 농간에 속은 것을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어 슬퍼하고 있었는데 또 누구 나타났어? 노인 체크해줘야겠죠? 또 조력자야? 한 필에 말해주면서 야 이거 타면 갈 수 있어. 그래서 그가 그 말을 타고 한번 채찍으로 치니 말은 단숨에 새같이 날아가서 그를 지상으로 올려보내줬고 참으로 이 뒤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안 봐도 비디오지?
제가 무사합니다. 이 새끼들 배반자예요. 공주가 맞다 해가지고 처벌하고 공주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이에요. 공부할 일도 없고.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다라는 거 잡으시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가 행복한 결말까지 이어진다는 거 잡아주시면 될 거고요. 딱히 어려움이 있을 만한 작품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자, 아무튼 간에 뭐 이것저것 문제를 만들자면 보통 근데 이 작품은 이런 거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뒤에 보면 3번 문제에도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어렵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지하 세계에 가서 그렇지? 제목이 지하국에 있는 대적, 거대한 적을 터치하는 이야기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공간, 그죠? 배경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좀 종종 내는 편이야. 각각의 의미를 분비하라. 지상이라고 하는 공간과 지하국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 나오더라도 겁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손쉽게 풀 수 있을 테니까. 자, 한번 다 읽었으니까 문제 체크만 해볼까? 먼저 기억부터 보자. 기억이 누구였지? 도사님이었지. 백발노인, 그죠? 백발노인이 하는 역할은 뭐였을까? 2번 문제 상황에 따라 주인공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린 뭐라고 한다? 조력자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조력자적 요소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 물론 1번, 3번, 4번, 5번도 전부 다 조력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맞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조력자는 이 5개 중 무슨 역할에 속했느냐를 찾는 문제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 1번 문제에서 교훈을 얻어가야 될 건 뭐야? 여기 나와 있는 이 조력자의 특성 있지? 오케이? 오답을 더 중심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답으로 제공된 조력자의 특성들이 나중에 너희들이 문제를 풀게 될 것의 정답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 그치? 조력자의 역할들을 보자고. 첫 번째, 모범이 된다. 세 번째, 가르침을 준다. 보통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게 우리 영웅군담 소설에서의 노인들 맞지? 도인들이라고 하지. 도사들. 그래서 무슨 도사한테 가가지고 뭐 둔갑술을 배우고 천분술을 배우고 막 이런 식이지. 4번, 상황의 반전을 위한 성찰의 계기를 주인공에게 마련해주고 있다. 그치? 뭔가 깨달음을 주는 조력자. 마지막 5번, 닥칠 위기를 아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최근에 우리 20학년도 모의고사 풀었었을 때 이름이 뭐였지 제목이? 잠깐만. 조국 말고 이름이 뭐였냐? 이번 소설 중에 우리 주인공이 그 송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얘 기억나지? 나만 기억나는 거 아니지? 회복하기 위해서 길을 걷는데 꿈을 꾸잖아. 그래서 이제 옛 천리들이 나와서 큰 잔치 그 문제 기억나지? 그 큰 잔치에서 알려주잖아. 우리 청년이 아닌데 이름이 뭐였지?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꿈속에서 위기를 알려주고 나서 깨어나가지고 우리 주인공이 찝찝해하면서 다음 장소로 갔잖아. 기억나십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 작품 요소가 또 등장한다는 거. 뭐 아무튼 간에 그 작품의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왜 이걸 나는 기억을 못하는 거지? 뭐 아무튼 간에요. 네, 아무튼 이렇게 1번 문제 잡아봤습니다. 자, 문제를 풀고 쉬우니까 짹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답들을 잘 신경 써서 봐주세요. 2번 갑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자는 거. 우리 맨날 풀던 그 문제잖아. 내용의 사실적 이해 문제이면서 동시에 지금 문들을 보세요. 공주들은, 마귀는, 한 공주가, 마귀에 있던 무사는, 공주들이 뭐뭐한? 라고 여긴 마귀는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마귀나 각종 뭐예요? 2번 인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문제란 말이야. 내용만 이해했으면 틀리기가 더 어려운 문제 아닐까? 그지? 4번 갈게요. 바로 마귀의 집 우물곁 큰 나무에 올라가 있던 무사는 나뭇잎을 떨어뜨려 공주들에게 위험을 알리고자 했다. 공주들을 구하러 온 거고요.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했던 거지. 나 여기 와 있다. 왜? 1번에 보면은 이게 의도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공주들이 계획적으로 독한 술로 마귀를 취하게 만들어 마귀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라고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원래대로라면 이 앞에 내용을 보시면 평소에는 잘 안 따랐다는 걸 알 수 있어. 시켜도 말을 안 들었지. 근데 마귀가 왜 기분이 좋아졌지? 내 아프다니까 막 약도 해주고 다 낫자마자 파티해주고 하니까 기분이 풀렸잖아. 그래서 자신의 비밀을 말하게 되었지. 그런 모든 것들을 계획적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봐.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으니까. 자, 그리고 참고로 공주들은 그럼 왜 포기하고 있었을까? 지상으로 올라갈 방법을 몰랐을 테니까. 근데 왜 수박을 보고는 힘을 내겠지?
왜 우리 주인공 공주들은 왜 힘을 냈을까? 올라갈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방법을 구해야겠죠. 오케이. 자, 3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두 공간의 의미를 뭐 이렇게 말을 했잖아. 두 번째 줄 볼게.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의 봉착, 인물 간의 대결 등의 요소를 통해 서사의 긴장감을 높이거나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긴장감을 이완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사 전개는 공간의 성격과 의미를 나타내는 데 기여하며 독자가 흥미를 느껴서 이야기에 몰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 이야기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인물 간의 대결, 문제 해결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문제죠. 차분하게만 풀어주시면 돼. 보통 이런 문제는 왜 틀리냐면 가나를 헷갈려 틀리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했었지, 그치? 오케이? 지문 자체를 읽을 때 3번 자 보기 적용 문제야. 보기를 적용해보는 문제 이런 것들은 보통 실수 탈출이 가장 관건이 돼요. 탈출이. 오케이? 그냥 읽을 때 지하국 지상국으로 읽어버려. 그러면 아주 단순해져. 선생님이 이 실수를 탈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알려드렸었죠? 같은 것끼리 뭐 하라고요? 묶으라고 했었고요. 구획을 먼저 설정하라고 했었고요.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야. 기억 니은이 나오면 기억만 보라고 했었고요. 이런 식이지. 자, 나의 마귀가, 그러니까 지하국의 마귀가 지상국을 혼란시키거나 지상국이 여자를 잡치해가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뭐 어려워? 그냥 읽었잖아요. 이렇게. 사실이었지. 지상국과 지하국의 대립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이 두 공간에서 서로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그걸 갈등 요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블라블라 다시 채워놓고요. 5번 갑시다. 무사가 수년간의 노력 끝에 지하국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찾게 된 것은까지 정리.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A 파트라고 부르죠. 보통 선택지 구성 양상이 A를 통해 B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형태를 지닐 때 우리는 꼭 따져봐야 되는 건 먼저 A가 맞는지 따지시고요. 맞지? B가 맞는지 따진 다음 이 두 개가 연결관계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라고 누차 말씀드렸어. 그치? 일단 A 파트 오케이. 그것은 악을 위한 공간으로서 지하국이 지닌 성격이 지상국과의 교류를 통해 희석될 것임을 나타내볼 수 있다. 지금 이 둘이 교류를 통해서 B의 악적인 성격이 희석될 거래요. 희석된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묽어지고 옅어지는 거지. 악하지 않은 공간이 된다는 얘기지. 지상과 지하가 교류하면 지하의 악적인 성격이 깨끗해지는 거야?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은 5번 잡으시면 되는 거고 4번이만 따져보시면 될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문제의 구성의 요소들, 패턴들만 잘 찾아와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교훈 하나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한자 어휘를 하나 두 개씩 집어넣어가지고 뭘 유도하더라? 혼란을 유도하더라. 맞지? 선생님이 미처 말씀드렸던 그런 단어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고전 3번 1번 작품을 끝내버리고 넘어갈게요. 바로 2번 작품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작품은 역시 김현감호라고 하는 서가야. 자, 참고로 선생님이 그 보조자료에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를 2편 실어놨을 거예요. 그렇지? 선생님이 이런 보조자료를 들은 이유는 뭐 때문에? 복습할 때 한 번씩 더 읽어보면서 정리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었지?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요.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들아 다음 작품 넘어가기 전에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의 두 번째 보조자료를 잠깐 열어봐. 지금 보조자료 제목이 2개 있지? 찾았어? 자, 페이지 809라고 표현되어 있는 찾았어? 없니? 엄민아 없니? 네. 집에 페이지 809라고 표현되어 있는 네 번째 줄을 좀 읽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봐봐. 다음 대문을 지키는 이하 잊어버렸음 라며 이렇게 던져줄 물건 12가지를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구절 찾았니?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이 작품은 설화지, 구전이지. 구전, 설화의 구술자의 입장에 따라 내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 그러면 이 본간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 있을 수 있겠지. 첫 번째 체크 됐어? 이 구절 중요한 구절이야. 그래서 이 본간의 차이점을 확인해 하셔야 된다. 1번. 그리고 2번 뭐냐면 구전 설화의 특징이야. 지금 방금 뭐라고 했니? 잊어버렸대. 내용을 까먹었대요. 근데 그게 그냥 작품의 내용 요소가 돼버리는 거잖아. 까먹었으면 선생님이 방금 우리 수업이 굉장히 잘 짜여진 임강용 영상이었다면
얘들아 그 작품 뭐였지? 송나라 회복. 그러면 안 돼. 지난번 2024년도 6월분에 나왔던 A 작품에 따르면 이렇게 가야지. 맞지? 근데 선생님 뭐지 이러고 있잖아. 현장감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그치? 현장감. 그래서 여기서 뭐랄까 구술자의 상상력이 개입되는 요소 그리고 뭐랄까 현장감이 나타나는 요소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체크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 작품을 실어놓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용이 좀 다를 거야. 오케이? 하지만 중심 코드는 같을 거야. 주인공, 조력자, 정기성과 우연성의 결합, 배반을 이겨내는 행복한 결말. 됐지? 그 구조를 똑같이 하지만 내용의 궤를 달리하는 구절들이 있으니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충분히 변형 가능성 생각해보자라는 거. 되셨죠? 오케이. 꼭 수능 특강에서 읽은 작품이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쨌든 다시 두 번째 작품 김현 감호라고 하는 작품을 가볼게요. 아까 먼저 봤던 지하국 대적 태초설화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다 했지, 그지?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알려줄 수 있잖아. 마찬가지야. 이거 근데 한자가 조금 어려운 뿐이야. 김현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김현이가 누구를 아니 감은 뭐 한 거야? 감복시킨 거야. 따라야겠구나. 오케이? 뭐를요? 호랑이를 따르게 만드는 한 남자예요. 됐죠? 참고로 여기서도 변신화서 나올 거고요. 전기성, 우연성 나올 거고요. 뻔합니다. 가자. 뒤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가자. 자, 바로 작품으로 갈게요. 신라에서는 해마다 음력 2월이 되면 초 8날부터 블락을 아예 다 필요 없어. 자, 화랑인 김현이 혼자서 밤이 깊도록 쉬지 않고 탑돌이를 했지. 근데 한 처녀도 같이 놀고 있는 거야. 감정이 통해서 눈길을 주고받았고. 참고로 이거 너희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탑돌이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클럽이었어. 진짜로 클럽 같은 존재였어. 젊은 남녀들이 보통 이렇게 한 장소에 모이기가 쉽진 않았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탑돌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쌍들이 만들어졌었고 지금 이 김현감호 외에도 여러분들 선덕여왕 이야기 알고 있나? 지기설화? 지기설화에서도 탑돌이가 나오지? 탑돌이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선덕여왕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거야. 김태희인 거지. 갔더니 김태희가 있는 거지. 그래서 너무 사모했는데 그 사람은 여왕이고 나는 존재가 미미한 존재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탄하며 죽어버렸어. 그래서 귀신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케이? 아무튼 간에 탑돌이 얘기 자주 나온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돌다가 눈길을 주고받았고 탑돌이를 마치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성을 통했고요. 오케이. 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에 반해버린 거지 서로 간에. 그지? 자, 처녀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김현이 따라가려고 했죠. 오지 마세요. 하지만 따라갔습니다. 한 초가집으로 들어갔는데 노파가 처녀한테 묻는 거지. 누가 따라온 거예요? 사실대로 답했어. 아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없었던 것만 못하구나. 허나 이미 저지른 일이기에 어쩔 수 없다. 은밀한 곳에 숨겨져라. 네 오빠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렵구나. 나 오빠들이 누구길래? 자, 처녀는 김현을 이끌어서 숨겨줬습니다. 그럼 데리고 오질 말지. 근데 얼마 뒤에 호랑이 몇 마리? 3마리가 와서 어디서 사람 비린내 나는데? 라고 말하죠. 노파는 꾸짖어줍니다. 이씨, 또 냄새 똑바로 안 맡아? 뭐랑 비슷하지 않니? 방금 봤던 작품이랑? 그치? 후각이 예민하다는 그치? 짐승의 공통점을 또 이용하고 있다. 이때 그런데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 자,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 봐봐. 자, 김현이라는 청년이 호랑이 처녀와 정을 통한 뒤 같이 묵게 되었는데 호랑이 3마리가 지금 김현을 위협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그럼 이 하늘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작품의 조력자가 되는 거야, 그지? 옛 이야기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나. 어허이! 너희가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좋아하니까 한 놈을 내가 죽여버릴 텐데 나서기만 해봐. 이거 있잖아, 그치? 나한테 총알이 한 발밖에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이만큼 인원을 상대하고 있어. 자, 한 놈만 죽인다. 나랑 같이 죽을 사람 손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 그치? 딱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처녀가 말하죠. 아휴, 새오빠가 머리 피해가서 스스로 뉘우치신다면 제가 그 벌을 받을게요. 제가 죽을게요. 했더니 기뻐하며 도망갔습니다. 처녀가 김연에게 말했죠. 처음에 저는 남궁께서 저희 집에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오지 못하게 했었는데 감축은 없으니까 속마음 말씀드릴게요. 비록 제가 남궁과는 다른 부류이지만 뭐거든요. 호랑이잖아, 그치?
오빠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룻밤의 즐거움을 함께 했으니까 그 의리는 부부의 인연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새오빠의 악행을 하늘이 이미 미워하고 있기에 집안의 재앙을 제가 감당하려고 하는데요.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어찌 나군의 칼에 죽어 은덕을 갖는 것과 같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부터 밑줄 쳐놔. 제가 내일 거리로 들어가 사람들을 심하게 해칠 거예요. 오케이? 자신이 뭐야? 위해 조수가 되겠다는 얘기지. 그치? 자, 하늘의 어떤 죄를 자신이 짊어져주기 위해서 호랑이 처녀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치? 사람들을 해칠 거래요. 계속하자. 그런데 조심히 봐. 그러면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할 수 없겠죠? 호랑이잖아. 그 니들 뭐 늑대나 호랑이 같은 거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사이드 대충 강 나오는 거 보이지? 그치? 혹시 곰은 우리가 맨날 곰돌이푸 같은 것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참고로 곰 손바닥 하나가 그 선생님 배 사이즈만 하잖아. 곰 손바닥이요. 이만해요. 아 몰랐어? 성체 곰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곰이 퍽 하면은 머리 날아가고 이런 레벨이야. 이게 웃을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야생동물 만나면 진짜로 전력을 다해서 하느님께 빌어야 돼. 그때는 뭐 방법이 없어요. 우리 보통 이런 거 하잖아.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미간을 적중시켜라 하면서 빵 쏘잖아. 노려보면서 그런 거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려요. 어쩔 수 없어. 오금이 풀리거든. 이렇게. 그러면 다리 힘이 풀려서 주저앉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참고로 호랑이나 곰 이런 것들의 포효라고 하는 것에는 상대 존재의 기를 그냥 말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숨어있다 확실히. 혹시 얘기 들었어? 그 호랑이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틀어놓으면은 너구리나 뭐 토끼 이런 거 있잖아. 노루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걸 내쫓는 효과가 있대. 왜냐면 그 소리를 들으면 그냥 지리거든 말 그대로.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야. 옛날에 그랬다는데 지금은 그렇지. 지금은 사람들이 워낙 더 많으니까. 그래요. 예전에 너희들 그 호환 마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조선시대 작품을 보면 아시겠지만 호랑이가 종종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잡아먹었어요. 진짜로. 그 당시에는. 그래서 통금도 되게 칼같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게 왜 그러냐면 진짜로 위험해서야. 그치? 우리는 한밤중에 밤 12시에 집으로 걸어가고 있다가 멧돼지가 나올지도 모르겠어. 위험한데? 이러진 않잖아. 그치? 근데 요즘엔 그 당시에는 멧돼지뿐이겠니? 멧돼지 그 다음에 노루도 참고로 노루나 우리 너희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라니라고 하냐? 그 하면서 우는 애가 있어요. 울음소리가 원래 그래. 고라니 이러는 고라니 이빨도 이렇게 나왔지. 사슴같이 생겼는데 사슴 아니야. 송곳니가 있어. 선생님은 참고로 군대 생활하면서 고라니는 되게 많이 봤는데 사슴은 한두 번밖에 못 봤어. 기본적으로 사슴은 그리고 이뻐. 꽃사슴 진짜로 이뻐. 등에도 이렇게 약간 하얀 반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진짜 예쁘더라고. 너무 멀리 서서 이렇게 뭐 좀 주고 싶었는데 못 줘가지고 아쉽지만 뭐 아무튼 간에 뭐하다 왜 동물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요. 고라니도 뒷발을 채이면 다칩니다. 우리 부대에서 짬통에 고라니가 놀러 왔는데 고라니 귀엽잖아. 참고로 키가 한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등짝 기준이 여기 정도 되는 거, 목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지? 우리랑 마주보는 레벨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귀엽다고 만지려고 했다가 이 녀석이 왜 낯선 주가 만진 거잖아. 오케이? 먹을 거에 정신 팔려 있다가 만지니까 뒷발질을 팍 했는데 뒷발질에 채여가지고 갈비뼈 2개가 부러져서 후손 갔어요. 그런 동네야 거기가. 그러니까 야생동물 만만하게 보면 절대 안 돼요. 무슨 초식동물 맨날 잡아먹히는 존재 그런 거 아니야. 인간은 진짜 취약해. 인간 진짜 취약해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군대 있을 때 제일 무서웠던 동물은 근데 참고로 벌이야 벌. 니들 벌 이만한 거 못 봤지? 뻥같지? 뻥같지? 말벌. 말벌이었어요. 말벌인데 벌이 이만해. 그러니까 니들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헬기가 이렇게 능선에 헬기가 툭툭툭툭툭 떠가지고 이렇게 막 오는 거 이렇게 영화로 보면 점점 커지면서 느낌 오는 거 알지? 왜 이렇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영화 장면에서 저 헬기의 침투 이런 거 장면 볼 때 막 커지잖아. 벌이 그러니까 벌 날갯짓 소리가 하고 들려요. 오토 소리처럼 하고 올라왔는데 이제 제 초작업 중이었거든. 저 초작업을 하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 뭐야 이거 누가 제초기 돌리나? 그러면서 이렇게 돌리고 있었는데 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위에서 하고 나랑 눈 마주치면서 올라오는 거야. 이만한 애가. 죽겠다 싶은 거였지. 그래서 어떻게 했게?
이렇게 올라왔어. 자, 윙 한번 선생님한테 눈을 마주쳤어. 대충 이렇게 어? 저희가 뭐 무슨 짓을 해?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둘로. 얘가 좀 와 조금. 그래서 잠깐만 하면서 그때 진짜 식은땀이 엄청 흘렀어. 천만다행으로 내가 뛰진 않아서 뛰었으면 아마 쫓아왔을 것 같은데 뛰진 않아가지고 별의별 희한한 동물 많이 있어. 나중에 진짜 GOP 그 풀리면 니들 희한한 구경 많이 하게 될 거야. 니들 빠삐용이라고 알아? 참고로 잡아서 그 곤충 이런 데다 박물관 전시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까마귀 사이즈의 나방인데 까마귀 다들 안 믿기잖아, 그지? 나도 처음에는 무슨 이랬어요. 그럴 리가 아닙니다. 그 날개가 시커먼색이야. 그래서 빠삐용, 왜 빠삐용이라고 부르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빠삐용이 날개 퍼덕퍼덕하면서 처음에는 난 저게 까마귀인 줄 알고 저기 새들이 있다고, 새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습니까? 이랬더니 저거 나방이야. 그러면서 저거 나중에 잡아가면은 몇만 원씩 받는다고. 근데 참고로 거기는 잡아가면 참고로 벌금 나와서 못 잡아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나오면 그냥 취직하고. 여름에 길 가다가 뱀들이 일광욕하고 있어. 이렇게 도로에. 여기 참고로 다 이게 X야. 지뢰밭이거든. 사람들은 여기로만 다니는 거야. 이렇게. 근데 뱀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늘어져가지고 일광욕을 하고 있어. 그럼 이제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우리 간부님들은 이거 보면서 입맛을 다져요. 삽 들고 지금 작업하니까 삽 들고 가고 있잖아. 오케이? 가서 하나, 둘, 딱 찍어. 그럼 가운데를 딱 찍으면 한 마리가 잘려나가. 그럼 이제 중간에 잘리면 얘는 잡았고, 오케이? 그럼 나머지가 스르륵 나가. 이렇게 양쪽으로. 그럼 이제 이거 잡아다가 이제 뱀술 담근다고. 뱀술 담가서 마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되게 원초적인 동네 맞지, 그치? 참고로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가 있어요. 군대 재밌게 다녀오시고요. 다치지 마시고요. 안 다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좋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호랑이의 위협. 사람들을 해친다. 딴 데로 샜는데 미안해요.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해치면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을 텐데요. 그러면 대왕께서는 반드시 대왕께서는 반드시 높은 벼슬을 걸고 저를 잡을 사람을 찾을 겁니다. 남궁께서는 겁내지 말고 저를 따라서 성 북쪽의 숲속으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뭐예요? 자신들이 사람을 해치면서 자신을 위험한 동물로 인식시키고 대신 그것을 김현의 처치로 인해서 나의 남군님, 내 님이 크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겠지. 내가 너한테 잡혀줄 거니까 기다려달라고. 계속 얘기를 들어갑니다. 김현이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사귀는 것은 일일이 도리지만 다른 부류와 사귀는 건 정상이 아니죠. 당신이 호랑이인 줄 알았으면 그렇지, 그럴 일도 없었지. 하지만 이렇게 되었으니 진실로 하늘이 운명 같은 걸 텐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팔아서 좋은 관직을 하겠어. 말도 안 돼요 합니다. 전하가 말하죠.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 제가 일찍 주는 것은 하늘의 명이며 또한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난군의 경사이고 저의 가족의 축복이며 나라 사람들에겐 기쁨이죠. 제 죽음으로 5가지 이로움이 생기니 어찌 꺼리겠습니까? 자, 다만 저를 위해 절을 짓고 불경을 강론하여 좋은 업보를 얻도록 해주시면 더없이 큰 은혜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참고로 이거를, 자, 봐봐. 호랑이 처녀가 자신을 처치해달래. 그러면서 당한 부탁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절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작품의 결과물로 절이 하나 섰을 걸 예상할 수 있지. 맞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찰, 연기, 설화라고 불러요. 자, 용어 하나만 기억해놓을 가치가 있는 단어가 나왔어. 사찰, 연기설화. 오케이? 특정한 절이 세워지게 된 계기를 알려주는 건데, 참고로 너희들 조신몽 알아? 조신의 꿈. 구운몽이랑 같이 배웠을 거야, 그치? 이 조신의 꿈도 참고로 사찰, 연기설화죠. 맞습니까? 같이 기억해볼까? 연기가 무슨 뜻이야? 기이한 인연을 말하는 거야. 도대체 이 사찰은 어떤 이유 때문에 세워졌는가? 오케이? 자, 잡아주시고 절을 세워달랍니다. 김현과 처녀는 서로 울면서 헤어졌죠. 다음날 과연 사나운 호랑이가 성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원성왕이 소식을 듣고 명령을 내리죠. 호랑이 잠자에게 2급의 벼슬을 주리라. 김현이 궁궐로 들어가서 알렸습니다. 제가 잡을게요. 그러면서 자신이 나서겠다고 하니까 먼저 벼슬부터 먼저 주고받지, 그치? 오케이? 김현이 단도를 지니고 숲으로 들어갔더니 호랑이가 처녀로 변해서 반갑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간밤에 저랑 나눈 이야기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제 발톱에 다친 사람들은
모두 흑륜사에 간장을 바르고 그 절에 나팔 소리를 들으면 곧 나을 것입니다. 자, 무슨 성? 어렵지 않잖아? 전기성이지. 호랑이에게 다친 상처를 불교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치? 이 작품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불교적 요소를 색채를 띠고 있다는 거 찾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하면서 처녀가 말을 마치고 김연이 차고 있던 칼을 스스로 뽑아 스스로 찔러버렸어요. 자결을 한 거죠. 그랬더니 처녀는 바로 호랑이가 되었고 김연이 숲에서 나와서 말했습니다. 자, 호랑이 잡았다! 사정은 말하지 않고 단지 호랑이가 알려준 대로 사람을 치료하게 하니 상처는 모두 나갔죠. 지금도 풍속에서는 호랑이에 입은 상처에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간장 바르기. 이거 뭐야? 전부 다 연기설화라는 얘기지. 사람들의 어떤 풍습, 어떤 절의 기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설화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김연은 등용된 후 서천가에 절을 세우고 호원사, 오케이? 왜 호자를 썼을지 감이 잡히시죠? 호원사라고 하는 절을 세웠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뭐라고 이룬다고? 호원사 연기설화가 되는 거야. 그치? 항상 법망경을 강론하여 호랑이 명복을 빌고 스스로를 희생하여 어심을 이뤄준 그녀를 갚았죠. 김연이 죽을 즈음에 전에 있었던 이상한 일에 대해 매우 감동하여 전기를 적었으므로 이때에 세상에 비로소 알려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알려주다가 죽을 때쯤 돼서 다 모든 사실을 알려줬지. 그리고 그 기록을 논호림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네요. 자, 뭐랄까? 그래서 이 작품은 찾기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다만 이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설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작품의 특성 외에 이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하나 더 있다면 바로 희생을, 그렇지? 중요한 가치를 여기고 있다는 거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의 어떤 보은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희생한다는 그런 측면, 기본적으로 뭐랄까 설화가 좀 더 세련된 서사적 요소를 지닌다라고 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되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맞습니다. 전기적인 이야기니까요. 구슬 설화니까요. 하지만 희생을 위해서, 희생을 통해서 어떤 뭔가 인륜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요소를 찾아서 이 작품의 특색이다라고 정리만 해주시면 역시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설은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설화 작품 자체는 그래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딱히 우리가 겁낼 이유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되셨죠? 자, 역시 문제 빨리 풀고 마무리합시다. 1번. 처녀와 김연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내용의 일치불일치고 인물 간의 관계도 그리는 문제고 딱히 어렵지 않죠? 역시 답으로 갑니다. 3번 가보자. 김연은 인륜의 도리를 지키고자 처녀와 만남을 지속하려 한다. 말도 안 되는 거 보이잖아. 우리 두 사람은 아예 인륜을 저버린 존재다. 하지만 이건 하늘의 뭐니까? 하늘의 운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였지. 오케이? 인륜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면 만날 수 없다라고 말했어. 하지만 하늘의 운명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었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 체결을 했고요. 어쨌든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거. 근거를 명확히 하실 것. 그렇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 근거가 어디가 되는지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해요. 자, 방금 읽었었던 구절 다시 한번. 그 김연이 말했다. 그러니까 앞에 111페이지에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이 김연의 멘트가 이 문제의 정답의 근거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김연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늘의 운명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했었죠. 됐지? 어렵지 않지? 느낌으로 풀지 마. 오케이? 만약에 지문을 진짜 설렁설렁, 야, 지문 읽는데 10초 줄게. 빨리 읽어봐. 자, 1번 문제 풀어봐. 그러면 다 맞는 것 같아 보일 거야. 그치? 설렁설렁 읽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자, 두 번째,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 역시 인물 문제죠. 2번.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사실적 이해 문제. 처녀는, 노파와 처녀는, 새 호랑이는, 처녀는. 그치? 근데 처녀가 사람들을 해친 죄로 하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거 앞뒤 연결하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처녀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원래는 사람을 해친 죄는 누가 지은 거야? 새 오빠들이 지었지. 하지만 그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졌고 참고로 자신이 다치게 한 주제들은 낫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고 갔잖아. 정답은 5번. 너무 쉬워서.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기는 윗글에 대한 논평의 일부야. 이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해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호랑이는 전탑을 탑돌이를 하다가 사람을 감동시켰고 악행을 징계하려고 했을 때 자신이 대신했으며 신기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했고 절을 세우게 만들었고 강론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짐승의 성품이 어질기 때문만은 아니고 대개 부처가
사물에 강화하는 방법이 다양해서 아, 이 얘기구나. 지금 잘 봐라. 지금 세 번째 문제는 보기 적용 문제지. 근데 이 보기 안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뭐야? 이 작품에 등장하는 호랑이 처녀는 곧 누구의 화신이다. 붙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전제 조건으로 걸어놓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치?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보기에서 이렇게 놓고 해석해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그렇게 놓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맞지? 선생님이 그래서 좀 과격한 표현으로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 보기에서 매주는 팥으로 만드는 거야 라고 써져 있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나 그렇게 안 배우는데 라고 태클 거는 건 국어를 문제를 푸는 자세가 아니라고. 오케이? 팥으로 만든다는 전제 조건 하에 문제를 푸는 거지. 되셨지? 자, 그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의 감흥에서 보답하고자 한 것이니 김현이 복을 받는 것은 다양하다. 됐죠? 김현이 정성을 다해서 탑돌이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화신이 호랑이로 화해서 나타나서 그 김현에게 복을 준 것이다 라고 해석해달라는 얘기지. 자,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1번 김현이 탑돌이를 하던 도중 처녀를 만난 것은 종교적 믿음에 대한 부처의 보답이라고 할 수 있겠군. 뭐 안에는 딱히 어렵지 않은 거 보이시죠? 탑돌이를 정성껏 했고 그것은 그래서 처녀를 만나게 됐고 그것은 종교적 보답이다. 그렇지? 블라블라블라. 4번 가자. 김현이 호랑이를 잡고 얻은 벼슬은 그의 종교적 믿음에 대한 원성왕의 보상이 갑자기 왜 나와? 그렇잖아. 지금 이 작품에서 핵심은 호랑이 처녀가 꼭 부처고 부처의 어떤 은덕을 지금 우리 주인공이 김현이 받았다고 판단하라는 게 기본 조건이었는데 갑자기 왕이 벼슬을 내려줬으니까 왕의 은혜야 라고 말하는 건 딴소리 하는 거잖아.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 4번이야. 이거 세 번째 문제는 역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의 판단 과정과 판단 프로세스와 이런 특징들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전 산문도 1, 2번 작품 끝! 할만하죠? 맨날 이런 작품이면 얼마나 쉬워. 근데 참고로 우리 1, 2편 정도는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몸 푸는 문제야 그냥. 그치? 그냥 몸풀이야. 이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복잡한 스토리 작품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때라도 좀 힘 좀 내보도록 하자고. 오케이? 자, 우리 두 작품 연달아 달렸으니까 잠깐만 숨 좀 돌리고, 자, 이게 이어서 뒤에 현대소설 두 편 또 연달아 갑니다. 역시 쉬워요.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숨 좀 돌리고 갈게요.